여보, 이제 어머니 요양원 보내자고요. 집도 정리하고 그 양반 아직도 멀쩡한 척하지만 나이도 있고 치매도 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집에서 살려면 어머니가 없어야 편하잖아요. 그래, 네가 편한 대로 해. 나중에 복잡한 일 만들지 말자. 이 할망구 죽어야 우리 집이지. 이제 슬슬 정리해야겠어. 이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제가 그토록 도와주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구경 가보실래요? 시설도 좋고 조용하고 어머니 책 좋아하시니까 독서실도 있다더라고요. 그 말과 함께 진명의 변경 계약서를 내밀며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너희가 말한 죽어야 집이 우리 거지라는 말, 나 기억하고 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72세 박숙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외동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이니 저도 행복했으니까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후부터 저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손주 돌봄, 집안 청소, 빨래, 식사 준비까지 제가 모두 맡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감기에 걸려도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손주를 등교시키고 돌봐왔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엄마, 나 오늘도 회사에서 야근이야. 라며 집에 늦게 들어왔고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언제나 따뜻한 밥과 국을 데워두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없었으면 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만 믿고 제 고된 몸을 부여잡고 묵묵히 참고 살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그건 바로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어릴 적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제가 식당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점점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배요. 음식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 거실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이런 말들이었죠. 점점 저는 거실에도 주방에도 손주의 방에도 갈 수 없는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손주와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손주가 저에게 다가오면 며느리는 이준아, 방에만 있으라니까. 라며 아이를 혼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손주를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어머니,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소리 나요. 라며 저를 꾸짖었습니다. 제가 쓰는 수건, 제가 입는 옷까지도 모두 따로 빨게 했습니다. 마치 저를 집안의 불청객처럼 대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상황을 말해볼까 했지만 아들은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손주와의 관계였습니다. 손주는 제게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랑 놀지 말래요. 라고 말했을 때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빨래를 갤 준비를 하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린 틈 사이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니 요양원 보내자고요. 집도 정리하고 그 양반 아직도 멀쩡한 척하지만 나이도 있고 치매도 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집에서 살려면 어머니가 없어야 편하잖아요.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해. 나중에 복잡한 일 만들지 말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이 할망구 죽어야 우리 집이지. 이제 슬슬 정리해야겠어.
이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제가 그토록 도와주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 귀로 제 아들 입으로 나온 그 말들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젠 참을 이유가 없다는 걸. 더 이상 눈물 흘릴 필요도 없다는 걸. 내가 그동안 만들어온 이 집이 그들에게는 그저 빼앗고 싶은 재산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아침을 준비했고 손주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들이 모두 나간 후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제 인감과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 그리고 제가 평생 모아온 적금 통장도 함께 들고 나섰습니다. 조용히 외출했습니다. 시청 앞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법무사는 친절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집을 손주 앞으로 유증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법무사는 왜 아들이 아닌 손주에게 물려주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아이만은 날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 아이만은 거짓이 없었어요. 내가 방에만 있을 때도 몰래 찾아와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해주던 아이니까요. 돌아오는 길, 저는 울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 편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능청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구경 가보실래요? 시설도 좋고 조용하고 어머니 책 좋아하시니까 독서실도 있다더라고요. 그 말과 함께 진명의 변경 계약서를 내밀며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앞에 제가 새로 만든 유언장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 내 아들 이름으로 유증했어. 너희가 말한 죽어야 집이 우리 거지라는 말, 나 기억하고 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들었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귀는 더 밝아. 그리고 내 마음은 더 단단해.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아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10년 동안 참아왔던 제 마음이 그제서야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살았던 내가 이제야 살아나서 말한다. 난 너희 돈줄 아니야. 그리고 이 집은 평생 날 사람으로 대해준 그 아이에게 간다. 내 아들, 내 손주에게. 너희가 몰래 나눴던 그 대화, 이 할망구 죽어야 우리 집이지 라는 그 말, 꿈에서도 잊히지 않는구나.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가 곧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잘 모셨는데요? 제가 얼마나 집안일을 도맡아 했는데 어머니는 그저 아이 돌봐주시고 가끔 청소하시는 것뿐이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손주를 씻기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감기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손주를 돌보던 날들, 무릎 통증으로 밤잠을 설쳤던 날들, 그 모든 것이 가끔 청소하는 것이었다니요. 잘 모셨다고? 내가 생각하는 잘 모신다는 건 그저 밥 주고 재워주는 것뿐이니 사람에게 필요한 건 존중이야. 너희는 내게 그것을 주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 알기나 해. 내가 얼마나 많은 날을 죽은 듯이 살았는지 알아? 그저 방에만 있으라던 너희 말에 복종하며
내 존재 자체가 너희에게 짐이 된 것 같아. 괴로워하며 살았단다. 아들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아들의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아들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듣지 못한 척했던 그 말들, 내가 보지 못한 척했던 그 눈빛들, 모두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단다. 이제 와서 달라질 건 없어. 내가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할 때, 내가 손주와 놀지 말라고 할 때, 내가 냄새가 난다며 따로 식사하게 할 때, 넌 어디 있었니?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대할 때, 넌 왜 모른 척했니? 그렇게 무관심했던 내가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늦었단다. 정말 늦었어.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녀의 표정을 지켜봐온 저였으니까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저를 위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저에게 냉담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친절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제 방에 들어와 어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고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병원에 모시고 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아들도 갑자기 효도하는 아들로 변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제 방부터 들여다보며 엄마,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물었고 주말마다 저와 함께 나들이를 가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관심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들의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그저 집 한 채였을 뿐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제게 비싼 옷을 사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입어보세요. 어머니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옷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옷에 담긴 의도를 알았습니다. 물질로 제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였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옷을 받았지만 결코 입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저녁 제 방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그 유언장 취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제발요, 우리 집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30년 넘게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 첫 글자를 쓰던 순간,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저를 그저 집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내 아들, 내 손주에게 가는 거야. 걱정 마. 너희도 살 곳은 있을 테니. 그리고 내가 정말 효도하고 싶다면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어야 했어. 집은 그저 물건일 뿐이야.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란다. 며느리는 그 후로도 계속 저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하루는 손수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성껏 끓였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그 국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국에 담긴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이 정말 아파요. 그녀의 눈물은 진짜처럼 보였지만 저는 이미 속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신뢰는 돌아오지 않아. 깨진 거울은 다시 붙여도 금이 남는 법이지. 내가 정말 미안하다면 내 결정을 존중해 주길 바라. 그리고 앞으로는 내 아들, 내 손주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길 바래.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제가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른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를 갔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적막함이 무서웠습니다. 30년 넘게 누군가와 함께 살았던 제게 혼자 있는 시간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끔은 아들의 모습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도, 거실에 앉아 있는 시간도 모두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 거기 앉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손주가 주말마다 저를 찾아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가 저를 만나는 것을 반대했지만 그 아이는 제게 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종종 제게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손주는 저에게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항상 공부하라고만 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은데. 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해주지 못했던 것, 그것은 바로 경청이었습니다. 저는 손주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그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현관문 앞에 검은 콩 두유 한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전 언제나 할머니 편이에요. 사랑해요. 손주의 필체였습니다. 그 쪽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 말 하나로 저는 충분했습니다. 집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진심 어린 사랑이니까요. 물질적인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진정한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무사를 다시 찾아가 유언장에 조항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내 손주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때까지 나의 모든 재산은 그 아이의 교육과 행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제 마지막 선물이자 그 아이를 향한 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혼자 살게 된 후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느라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저에게 한글을 배우는 시간은 신선한 기쁨이었습니다. 글씨를 쓰고 책을 읽고 일기를 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또한 주변 이웃들과도 더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홀로 사시는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다니고 때로는 서로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때로는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라는 타이틀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박숙자였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비로소 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손주는 매일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아이는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한 뒤 손주는 제게 와서 살고 싶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손주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은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저를 잘 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족의 해체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특히 손주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손주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항상 싸웠는데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찾지 않습니다. 가끔 명절에 손주를 통해 안부를 전할 뿐입니다. 아들은 재혼을 했고 며느리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나 사랑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손주와의 관계가 가장 소중합니다. 손주와 함께 사는 일상은 제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주는 제가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학교, 교과서를 가져와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영어 공부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손주의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영어를 배운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꺼이 도전했습니다. 매일 저녁 손주와 함께 간단한 영어 단어와 문장을 외웠습니다. 비록 발음이 서툴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손주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나누는 이유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노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를 위해 본인의 행복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그들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 노인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면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결정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그랬다면 더 많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늦게라도 제 권리를 찾고 제 행복을 찾아 나선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도 새로운 취미와 배움을 찾고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저는 비록 가족의 배신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후 저는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동네 노인정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간단한 동작도 어려웠지만 꾸준히 참석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유연해졌습니다. 요가 선생님은 제가 같은 나이대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한다며 칭찬해 주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노인정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소풍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집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손주가 얼마 전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와 엄마를 용서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했어. 하지만 잊지는 않았단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야. 때로는 잊지 않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때 용기를 내서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함께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또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